네, 안녕하세요. 세net 탈출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문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간다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죠. 김계관이 엉뚱한 소리, 즉 미국이 연말까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겁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그 금강산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좀 그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이제 군사적인 분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컴뱃 센터가 일본에 배치됐어요. 일본, 가나다,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이제 첨단 정찰기인데, 미국이 2대만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입니다. 그 중에 한 대가 네브라스카에서 오키나와 가나다 미 공군기지로 왔습니다. 이 컴뱃 센터는 이제 모델명이 RC-135U입니다. 미국의 첨단 정찰기 RC-135 패밀리에 속한 그러한 그 기종인데요. 이 기종의 특징이 뭐냐? 무슨 뭐 첨단 장비가 뭐 엄청 들어있다, 이건 맞는데,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 소스의 정보를 취합 정리해서 다른 정찰기로부터 또 다른 소스로부터 오는 정찰 정보를 취합 정리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직보하는 정찰기입니다. 이게. 이에 반해서 다른 모든 정찰기들은 현지에서 이제 그 정찰 정보가 생기면 이거를 그 군사 라인을, 군대 조직을 통해서 쫙 위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국방장관에 이르르고, 국방장관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에게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경로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컴뱃 센터는 이 대통령, 국무장관 직보 체계를 가진 정찰기예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는 최소 16명 이상의 전자전, 그다음에 지역 전문가들이 탑승합니다. 컴뱃 센터가 배치됐다는 의미는 뭐냐? 첫째, 대통령, 국무장관이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황을 들여다보겠다, 이 소리예요. 한반도 상황이 가파르게 변화된다, 이 소리입니다. 또한 미국의 RC-135U 컴뱃 센터 배치에 맞춰서 29일 어제 아침에 중국이 Y9, Y9 2호도 영공 비행을 했죠. 이게 이제 가파라진다,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가파라진다, 그런 뜻이겠죠. 컴뱃 센터 이렇게 생겼어요. 보잉사 비행기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정찰기와 달리 이 날개의 끝단에 저 수평으로 누워 있는 그 안테나가 달려 있고, 또 몸통의 그 측면에 또 안테나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그 직접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타 정찰기나 타 지역으로부터 오는, 타 수단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신하는 그런 아마 기능도 할 겁니다. 물론 이건 그 안테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아는 건 뭐냐, 이게 다른 정찰기와 달리 유일하게 대통령 및 국무장관에게 직보하는 정찰기다. 거기까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무력화 플러스 북한 목조르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국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원에서 얼마 전에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법이 통과됐죠. 이거는 중국을 이제 그 밟겠다, 이런 의사를 미국 민주당이 밝힌 쾌거입니다. 하원은 아시다시피 미국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저런 것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중국 무력화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조야의 구별, 여야의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 하원 사이에 오토 원비어 북한 금융제재법, 은행이용재정법, 그러니까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브링크라 그러죠. 이 법안이 상하원 사이에 세부 조율 중입니다. 이 법안은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 이걸 NDAA라고 부릅니다. National Defense Appropriation Act, NDAA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세부 조정이 끝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과연 북한을 어느 수위에서 그 세계 은행망으로부터 퇴출시킬 것인지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위가 낮지는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국방수권 법안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방 예산에 관해서는 매년 1년짜리 법안으로 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원비어 브링크법이 국방수권 법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브링크법이 상당히 살벌한 법안이고 이게 무력의 사용, 국방력의 사용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이다. 즉 북한이 반발을 하면 하시라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그 하원 민주당 거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착하게 생긴 아저씨 엘리엇 앵겔 저 사람이 하원 외교위원장인데 민주당이죠. 이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다뤘듯이 이 사람 발언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절대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북한이 결단을 내리기 전엔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상하원 또 민주공화, 조야 이 전체적으로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을 목조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론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야 백문호가 아는 척하지 마. 오늘도 그 VA 보니까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즉흥적이다. 미국 그 안보위원회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같은 데서 그 전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조야가 그게 다 조율돼서 모아져 간다라고 말하냐? 너 백모, 너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VA 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인용된 사람 수미 테리입니다. 이 사람 전직 미국 그 안보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Council 위원이었고요. 한국계죠. 12살인가에 이민 간 사람입니다. 아들 부시와 오바마 때에 이 위원직을 한 2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국가정보국 직원을 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CIA의 이 동북아시아 한국 정보분석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수미 테리가 굉장히 반트럼프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보면 한국신문에 기고한 글들 보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트럼프는 탄핵 위기와 정치 위기에 몰리고 내년부터는 대선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 딜을 할 이제 기회가 점점 닫혀져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점잖게 북한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 트럼프를 꼭 걸고 들어가서 그 정치적인 발언을 막 섞어서 넣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좋아하죠. 조중동에서. 그래서 수미 테리그를 가끔 국내 언론에서 잘 실어줍니다. 또 여기에는 게리 세이모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리 세이모어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그 NSC의 조정 역할. NSC는 원래 National Security Council, 그러니까 국가안보위원회는 무시무시한 기구예요. 저게 이제 백악관 쪽 기구인데 이게 이제 총괄 조정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담에 NSC에 근무하는 사람 보고 야, 너 NSC에서 무슨 일 하냐? 하고 물으면은 이게 워낙에 민감한 기구라서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I sweep the floor. 나 NSC에서 청소부로 일해. 한마디로 묻지 마라 이거죠. 명문대 박사 나와가지고 NSC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한테 야, 너 NSC에서 무슨 일 하냐? 그러면 나 무슨 업무 맡고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I sweep the floor. 나 저 청소부에 나 바닥 쓸어. 그렇게 민감한 기구입니다 이게. 그 NSC가 이제 미국의 안보 그 다음에 이런 국방 이런 또 비핵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총괄 조정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게리 세이모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게리 세이모어는 그 전직
군축 대량학살무기 제어 조종관이고요. 오바마 때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브랜다이스 대학인가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NSC에 의한 일사불란한 조정 없이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게리 세이모어 같은 사람이 절대 이게 트럼프의 친화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이 말하는 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그러니까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거는 북에 대해서 침공하지 않겠다.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말해온 안전보장이라는 건 체제 안전보장이 아니다. 불가침 보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북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할 때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나 한국의 언론이 항상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떠들어 왔었죠. 이렇듯 게리 세이모어 같이 반트럼프 성향 또 오바마 때에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조차도 그 시큐리티 개런티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결코 체제 안전보장 결코 체제 안전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중동이나 문재인 586 집단은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표현이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넘겨짚거나 혹은 그릇되게 해석해서 국민을 개돼지 세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런 게리 세이모어나 수미테리 같은 사람들이 한 번도 조명하지 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미중 관계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 한 적 없어요. 이 얘기 한 거는 오히려 트럼프 진영의 떠벌이죠. 이 사람은 말 조심 안 하고 자기 하는 거 다 얘기하니까. 스티브 배넌 이 얘기를 했죠. subset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미중 관계가 앞으로 그 중국 압박이 더 진행돼서 중국이 무력화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또 이 얘기는 뭘로 번지는 얘기냐면 북한 접수는 미중 전쟁의 안고라는 얘기입니다. 안고는 이제 영어로는 크라운 주얼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선해 탈출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유엔군 깃발이 나부낀다. 북한을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인 유엔군이 전면 접수해서 해방시킨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인에 대한 그 심리적 충격이라는 건 원폭급입니다. 수소폭탄급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 접수는 미중 전쟁의 바로 급소 혹은 안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게리 세이모어나 수미테리가 이때까지 해온 얘기를 보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즉 중국 미중 전쟁이 앞으로 북핵에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가. 중국 무력화가 다시 말하자면 유사시에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의지가 박약해지는 것, 제거되는 것.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반도에 관한 혹은 북핵에 관한 그 미국의 옵션을 어떻게 넓혀주는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북핵, 그럼 북핵만 딱 고정시켜 놓고 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거대 관료 학계 언론계, 이게 보통 거대 조직이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국방부에 이제 근무하는 군인 및 군속 민간인 합치면 300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인플로이어입니다. 세계 최대의 조직이죠. 그게 단일 조직으로서는. 거기다 그 옆에 언론계 붙죠. 그 옆에 학계 붙죠. 즉 거대 군부, 관료, 학계, 언론계 이 복합체가 지난 50년, 7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기본 관념이 있습니다. 이 관념은 네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선 첫째, 미중 간에는 밀월을 한다. 미중 간에는 계속해서 경제 교류를 넓히고 계속 따뜻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 두 번째, 주적은 러시아다. 세 번째, 중동 석유를 섬겨서 잘 다뤄야지. 그래야 에너지가 확보된다. 네 번째, 주적이 러시아인 만큼 그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서유럽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기존 미국의 군부,
관료, 학계, 언론계의 기본 틀입니다. 이 작년에 제가 한번 세뇌 탈출해서 인용한 바도 있지만 작년에 미국이 작년 이제 초여름에 미중 전쟁으로 옮겨가니까 그때 그 폴 크루그만 그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예요. 민주당 성향의 폴 크루그만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제가 칼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네가 뭔데 지난 70년 동안 서유럽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삼고 소련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왔던 그러한 미국의 원칙과 전통을 네 마음대로 깨냐. 딱 그런 취지로 글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사납게죠. 그래서 무지하게 놀랐어요. 폴 크루그만 정도의 폴 크루그만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경제학에서 그 참 그 굉장히 그 뛰어난 학자로 꼽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내놓고 트럼프를 욕을 하는 걸 보고 이 미중 전쟁으로 트럼프가 포커스를 옮기는 거, 즉 서유럽, 러시아, 중동, 석유 이 중심에서 미중 밀월 이 중심으로부터 미중 대립으로 미중 전쟁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걸 보고 폴 크루그만이 그 정도로 반발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뿌리 깊은 거구나.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게리 세이모어나 스미트 해리는 왜 트럼프가 NSC와 같이 그렇게 참 그 엘리트 잘 훈련된 관료 혹은 학자로 조직이 된 그런 그 안보 조정기관에 의해서 기획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펄쩍 이런 식으로 뛰냐 이 비판을 하는데 이 잘 훈련된 엘리트 가방끈 긴 이 집단이 만약에 미중 밀월 그리고 주적은 러시아 중동 석유는 섬겨야 돼 서유럽은 섬겨야 돼 이런 기존의 관념에 찌들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찌들어 있다는 건 어디서도 증거가 나오냐. 일단 국무장관이 두 번째잖아요. 틸러슨 날라갔잖아요. 이 기존 관념 못 해석해서.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그 겨냥을 맞춘 새로운 국제 전략 이게 트럼프의 2017 National Security Report 국가안보 보고서에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대중에게 잘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죄로 맥마스터 지금 볼튼 전임자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볼튼이 이것을 어기고 중동 시리아에 미국을 계속 잡아놓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볼튼을 날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을 날렸잖아요. 국방장관을 날리고 국무장관을 날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날리고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을.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거대한 군부, 관료, 학계, 언론계가 복합체로 하나로 엮여가지고 이게 70년짜리니까 관념이. 미중 밀월은 50년 됐고요. 그다음에 소련 및 러시아를 대결을 한다라는 관념은 70년 됐고요. 중동 석유를 섬겨야 된다. 이거 50년 됐고요. 서유럽을 소련 러시아의 바로 앞에 맞닿아 있는 서유럽을 우리의 최상의 동맹으로서 우대해 줘야 된다. 이거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짧으면 50년, 긴 건 70년이에요. 이 관념이. 거대 조직은 또 거대한 인맥은 그만큼 관성이 큽니다. 그러면 군부라든지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관료에 이게 그냥 뼛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꼬맹이 때 지금 나이 60인 사람들이 꼬맹이 때 입사했을 때 그 입사한 게 뭐 빨라봐야 한 30년 전 40년 전 아니에요. 이미 다 굳어져 있던 그 세계관 그런 관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꼬맹이 때부터 이 관념 체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이런 데서 훈련된 사람으로 구성이 된 NSC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속내를 다 얘기하냐고요. 얼마나 지금 트럼프가 민감한 일을 하고 있냐.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연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전체주의 반동, 토탈리테리안 혹은 전체주의 반동, 토탈리테리안 리액션 이런 용어를 쓰나 안 쓰나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용어 안 써요. 그 용어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